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삼국지 특강 이야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다뤄볼 거냐? 지금까지는 뭐 이제 군주들 이야기를 다뤄봤어요. 첫 시간에는 조조, 두 번째 시간에는 유비, 세 번째 시간에는 손치 가문에 대해서 다뤄봤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시간에는 유비의 신복이자 또 삼국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바로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다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그렇대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삼국지 인물 중에서 보통 제갈량을 많이 뽑고 일본에서는 조자룡을 많이 뽑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찍는 게 누구냐면 관우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관우인데, 자, 오늘은 관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우. 관우는 성이 관시고 이름이 우고 자가 운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우의 의형제라고 할 수 있는 장비, 성이 장씨고 이름이 비, 자는 익덕이라고 하죠. 근데 이 관우가 원래 자가 운장이 아니고 장생이었대요. 장생이었는데 운장으로 바꾼 다음에 한때 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관우의 출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관우의 출신이 하동군 해안 출신인데, 그 하동군이 어디냐면은 가운데 보시면 사례가 있죠. 위에 병주가 있어요. 그 사이 경계 지역에 있는 게 하동군이에요. 그리고 이 하동군 해안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금 호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그 강릉 경포대 가면은 경포 호수가 있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물맛이 짜요. 거기 소금물 맛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육지로 막힌 거예요. 바닷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 호수가 바로 경포 호수죠. 이 하동군 해안에도 그런 형태의 소금 호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호수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염전, 소금 산업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란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 품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냐? 당연히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금 밀수업이 횡행하게 되는데, 야사 기록에 따르면은 관우가 바로 이 소금 밀수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금 밀수업을 하다가 결국에 이게 걸려가지고 관의 추격을 받다 보니까 이 관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자까지 바꿔가지고 어디로 도망쳐 오냐면은 저 북동쪽 끄트머리 변경 땅, 저 깡촌으로 오게 된 거죠. 바로 유주 탑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비, 관우, 장비를 만나게 되면서 셋이서 이제 도원의 결의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 소설 삼국지를 보면은 이 도원의 결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세 명이서 이제 서로 딱 이제 모여가지고, 그죠? 근사하게 맹세를 하죠. 우리가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죽는 것은 한날 한시에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럼 이 도원의 결의가 정말로 사실이냐? 아쉽게도 이제 역사 기록에서는 도원의 결의를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다만 나관중이 그 도원의 결의를 소설책에 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근거가 되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정사 기록을 놓고 보면요, 유비가 관우하고 장비를 대하기는 마치 형제처럼 대했다는 기록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잠도 같은 침상에서 자고 식사도 같은 식탁에서 먹고 어딜 가나 항상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이 나관중이 아마도 이렇게 의형제를 서로 맺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거죠. 다만 정사 역사책은 역사책이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유비가 관우 장비를 부를 때도 절대로 뭐 동생들이라고 안 불러요. 역사 기록이다 보니까 귀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리고 유비하고 그리고 이제 관우 장비도 유비를 상대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이제 장군, 아니면 뭐 이제 주공, 혹은 뭐 왕이 되면 이제 전하, 이런 식으로 호칭으로 부르지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처럼 그렇게 형 동생 했는지까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죠. 다만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비하고 장비를 놓고 보면 유비가 확실히 나이가 많아요. 장비는 나이가 그거보다 어리고. 근데 관우가 출생 연도가 조금 불명확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일설에는 유비보다 한 살 아래다, 일설에는 유비하고 동갑이다, 또 어떤 설에는 유비보다 한 살 미다라는 그런 설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죠. 하여튼 뭐 만약에 혹시라도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많았으면은
누가 형이 됐을라나, 그죠? 그게 좀 이제 애매하게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도원의 결이라는 사건 자체는 정확하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삼형제가 형제처럼 지냈다, 그거 자체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의병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쯤 해가지고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황건적이라는 게 원래는 농민 반란이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해가지고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적대화돼요. 그러면서 같은 농민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가 의병을 결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유주라는 지역을 황건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공로로 나중에 이제 유비가 안해연의 현령 자리로 올라가지만, 예전에 설명드렸던 도구를 매질했던 사건, 유비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도구를 매질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됐다가 나중에 또 이제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참전을 해가지고 공을 세워서 다시 또 현령 자리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되자 유비가 조조하고 같이 이제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비하고 조조의 인연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유비는 일개 현령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제후의 반의를 낄 수는 없었고, 조조 밑으로 들어가서 반동탁 연합군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소설 삼국지에서는 당시 관우가 직책이 마공수였다, 그러니까 일개 병졸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유비가 어쨌든 현령이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관우 장비도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장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완전 병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하급 장교 정도는 됐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조조가 관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서 찜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은데, 소설 삼국지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때 동탁군의 선봉장이 화웅이라는 맹장이었는데, 이 화웅이라는 맹장이 원체 쓰다 보니까 수많은 반동탁 연합군 장수들이 여기에 패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저 화웅을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우가 자청을 하죠. 자, 그러자 이제 관우를 마음에 들어했던 조조가, 당시 이제 겨울철이었어요. 술 한 잔을 데펴가지고 관우한테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추천하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우가 뭐라고 하냐면은, 됐고 그냥 스킵해 두십시오. 제가 나가서 화웅의 목을 딴 다음에 돌아와서 마시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관우가 출전을 해가지고 단칼에 화웅의 목을 친 다음에 그 술을 받아 마셨는데 아직 술잔의 술이 식기 전이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소설에 전해집니다. 그럼 이거 진짜냐? 진짜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실제 역사에서는요, 좀 김 빠지는 얘기인데, 반동탁 연합군에 관우가 참전했던 건 맞는데 뭐 했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화웅을 잡은 것은 사실은 관우가 아니라 당시 선봉장으로 나갔던 선견이 잡았다는 거죠. 그것도 뭐 1대1 대결이 아니라 전투 중에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국지 소설 측에서는 장군들끼리 막 1대1 대결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장군이 진짜 목숨 내걸고 1대1 대결을 하겠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대결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그냥 전투 중에 싸우다가 죽는 경우예요. 화웅도 그렇게 죽은 케이스고, 사실은 이때 관우가 그렇게 큰 활약은 못했다는 거죠. 다만 그 이후에 관우가 유비 밑에 있으면서 각지를 전전하고 다니면서 나름 전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비가 조조하고 한판 붙었다가 크게 패배를 하면서 유비가 이제 원소 밑으로 도망을 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유비가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거든요.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이때 유비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투항했던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조조는 평상시부터 관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관우가 이렇게 항복을 하니까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관우한테 온갖 예우를 다 해줬대요. 즉각 이제 조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을 시켜서 편장군이라는 장군직도 주고, 이건 뭐 그렇게 높은 장군직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한수 정후 정식으로 제후의 반열까지 올려주게 돼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환심을 사는데 주력을 하게 되고, 엄청난 선물도 안겨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우한테 그렇게 환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우는 유비의 행방을 아는 대로 유비한테를 떠날 작정이었죠. 다만 관우가 뭐라고 공언을 하냐면은 조조한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하고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보답할 기회가 오게 되는데, 조조하고 원소가 천하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원서군의 선봉장이 알량이라는 장군이었고 관우가 이제 조조 측 선봉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관우가 바로 원서의 선봉장이었던 알량을 베게 되는데 이것도 뭐 1대1 대결은 아니었고 전투 중에 서로 막 섞여서 싸우다가 관우가 알량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알량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인해서 관우가 천하의 엄청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왜냐면 알량이 좀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조조에게 보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뒤로 이제 관우가 조조 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이를 막아서는 조조 휘하의 5 관문의 장수들을 베면서까지 유비한테 돌아갔다는 것이 소설에 전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일명 오관참장이라고 부르는 일화죠.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냐? 실제 역사 기록은 이렇습니다. 관우가 이제 조조 밑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도 갚았고 신세도 다 갚았으니까 그동안 받은 선물 다 돌려주겠다. 나는 이제 유비한테로 돌아가겠다고 유비의 처자식들을 데리고서 유비한테 향하죠. 자, 그때 조조의 부하들은 이거 추격해서 관우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런 막강한 맹장이 유비한테 가면 유비가 어쨌든 원소 밑에 있으니까 결국 원소군의 전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저거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조조가 말려요. 지금 원래 자기 주인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을 바치는 건데 저 모습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보내주자 해가지고 그냥 조조가 곱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한테 관우가 이제 다시 돌아간 건 맞기는 한 건데 이거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오관참장이라는 그거는 허구다. 자, 이래서 이제 나중에 관우가 유비 휘하에 있으면서 명성을 드날리면서 나중에 이제 전쟁의 신으로까지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우가 중국인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충의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유비는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미래 비전이 없는 중소기업이에요. 맨날 그냥 부도나 나고 사무실 뺏겨가지고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그런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중소기업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관우가 어느 날 조조 같은 대기업한테 스카웃을 받은 거죠. 고액 연봉 줄게. 당장 부장급으로 승진시켜줄게. 집도 한테 주고 차도 하나 사줄게. 그리고 나중에 임원으로 올려주고 잘만 하면 사장 자리도 하나 줄게. 모든 미래가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우가 의리를 지켜가지고 그 대기업을 박차고 다시 나와가지고 여전히 사무실 한 칸 없는 중소기업, 월급도 언제 얻을지 모르는 그 중소기업인 유비한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있어서 관우는 충의의 화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전쟁의 신으로까지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관우도 사람이 이상 완벽할 수는 없었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교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우가 이제 동맹자였던 선권을 굉장히 무시를 하는 행동을 많이 했고 뭐 대놓고 뭐 욕했어요. 이게 선권이 자기 아들하고 관우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이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요청을 했더니 관우가 뭐라고 하냐? 호랑이 자식과 강아지 자식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즉 자기 딸은 호랑이 자식이고 선권의 아들은 강아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선권이 열받죠. 동업자 관계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선권이 관우가 조조하고 싸울 때 뒤를 쳐가지고 관우가 죽음에 이르렀던 건데 진수가 역사책을 쓰면서도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관우가 그렇게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했던 것은 결국 뭐였냐면 지나치게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관우라는 인물이 정말 멋있는 인물이 맞고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특히 관우가 갖고 있는 그 무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충성심,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 관우의 그런 단점들, 지나치게 자존심이 셌다는 거, 교만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우리가 또 경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지 속의 인물 4번째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서 찾아뵐 날을 고대하며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